그녀는 매일 새벽 3시 20분에 나갔다. 그리고 정확히 47분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을까? 그녀의 몸에서 낯선 향수가 스며들고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아내가 아닌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랑이 식는 건 느리지만 의심은 단 한 번의 냄새로 시작된다. 그 새벽 이후 나는 남편이 아니라 조사관이 되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모든 시간을 분석했다. 47분의 공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철저히 계산된 시간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목요일 새벽 3시 17분. 하루가 끝났다고 하기엔 아직 무언가가 시작되지 않은 공기가 흘렀다. 나는 보험 사기 조사관으로 일한다. 덕분에 잠이 깊지 않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뒤틀렸고 머릿속이 묘하게 예민해 있었다. 옆에는 아내 지영이가 누워 있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숨소리. 결혼한 지 6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지영이는 여의도의 광고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나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야 했으니 우리의 하루는 엇갈리는 게 일상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다 시계를 봤다. 3시 20분. 그 순간 옆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지영이가 몸을 일으켰다. 평소라면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을 사람인데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후드티, 청바지, 운동화. 어딘가 나갈 준비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한 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잠깐의 정적,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가로등 불빛 속에서 지영이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새벽에 그 차림으로 급한 일인가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다. 4시 7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정확히 47분. 30분도 1시간도 아닌 묘하게 계산된 시간. 지영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로 돌아왔다. 내가 여전히 자는 줄 알고 평온한 얼굴로 누웠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났다. 은은하지만 분명한 남자의 향수 냄새. 그 냄새가 새벽의 공기를 파고들었다. 아침,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어젯밤에 잘 잤어? 지영이는 커피를 따르며 짧게 대답했다. 응, 깊게. 그 순간 알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기꾼의 눈빛을 읽어온 경험이 말해줬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말끝이 가벼워졌다. 그날 밤부터 나는 조사관으로 돌아갔다. 감시 차트를 만들고 시간 복장 표정 행동을 세세히 기록했다. 다음 날 새벽 3시 20분. 지영이가 다시 일어났다. 같은 후티, 같은 운동화. 그리고 4시 7분의 귀가. 토요일, 일요일엔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월요일 새벽 다시 그 패턴이 반복됐다. 3시 20분 출발, 4시 7분 귀가. 화요일도 똑같았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정해진 약속, 누군가와의 반복된 루틴이었다. 그 패턴은 이상하게도 평일에만 반복되었다. 나는 직업상 규칙과 습관을 읽어내는 데 익숙했고 보험 사기범들조차 일정한 루틴을 가진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촘촘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지영이가 새벽에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 돌아와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다. 놀랍게도 새벽에 나가기 직전 그녀는 반드시 화장을 굳혔다.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덧바르고 손목에 향수를 톡톡 뿌리는 그 짧은 동작이 반복되었다. 그 시간에 화장을 한다는 건 단 하나의 목적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다. 나가기 직전이면
매번 휴대폰을 2번 확인했다. 한 번은 시간을 보고 또 한 번은 메시지를 훑었다. 마치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돌아오면 반드시 3분 내외의 짧은 샤워를 했다. 우연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매회 빠짐없이 반복되는 행동은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처럼 보였다. 예전엔 내 앞에서도 태연히 휴대폰을 사용하던 그녀가 어느새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려놓고 화장실에도 꼭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며 전화를 받으려면 다른 방으로 가는 식으로 행동을 바꿨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거나 뺨이 붉어지기도 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내 눈에는 너무 선명했다. 무엇보다 확실한 단서는 냄새였다. 47분 후 돌아올 때면 늘 낯선 남자의 향수가 배어 있었다. 지영이가 평소 쓰던 향수와는 전혀 다른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향기였다. 가끔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옷깃의 방향도 나갈 때와 달라져 있었다. 2주간의 관찰이 끝나자 나는 표 하나를 만들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3시 20분 출발, 47분 후 귀가. 주말엔 외출 없음. 외출 전엔 화장과 향수, 귀가 후엔 샤워와 남자 향수,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까지 모든 정황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을 서두르지 않았다.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사관으로서의 치명적 실수다. 물증이 필요했다. 직접 묻는 건 오히려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 뿐이었다. 만약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더 교묘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적 방법에 의존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비와 경로를 준비했다. 야간에 외부 촬영이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 건물 출입 기록 조회 방법, 카드 영수증, 내역 확보 루트, 그리고 주변 가게의 CCTV 확보 절차까지 사기 수사에서 썼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기법들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3주째 되는 수요일, 마침내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 화요일 밤 나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지영이에게는 내일 새벽 현장 조사가 있다고 둘러댔다. 새벽 2시 50분 알람이 울리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검은 옷을 걸치며 장비를 챙겼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정확히 새벽 3시 20분 나는 현관 신발장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영이는 평소처럼 검은 후티에 운동화를 신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옷은 몸에 더 밀착되어 보였고 화장은 평소보다 짙었다. 현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한번 다듬고 휴대폰을 확인한 뒤 천천히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힌 지 3분쯤 지나 나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그녀의 뒷모습과의 거리는 약 70m, 들키지 않기엔 적당한 거리였다. 나는 직업상 배운 원칙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절대 존재를 드러내지 말 것. 새벽이라 사람은 드물었지만 숨을 곳이 많지 않아 발걸음 하나하나가 신경을 긁었다. 처음엔 지하철을 타려는 듯 역 입구 쪽으로 향하더니 이내역을 지나 상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이 꺼진 가게들 사이로 24시간 편의점과 코인 세탁소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세탁소 앞에서 멈춰섰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맞은편 건물 모서리에 몸을 붙이고 나는 카메라의 줌을 최대로 당겼다. 거리는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과 렌즈 성능 덕에 장면은 선명했다. 세탁소 뒤 작은 주차 공간에 검은색 BMW 한 대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서 있었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고 지영이는 그 차로 다가갔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조수석에 올라탔을 때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세탁소 뒤편은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은 닿지 않았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음 탓에 차 안의 기척은 쉽게 묻힐 수 있었다. 계산된 장소였다. 나는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겼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실루엣은 점점 가까워졌고 세상은 정지한 것처럼 내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차는 그 자리에 43분 동안 머물렀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뎠다. 3시 47분 그녀가 차에서 내렸다. 운전석의 남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고는 문을 닫아 차를 보냈다. BMW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제야 퍼즐 하나가 맞춰졌다. 47분의 의미 은밀한 43분과 왕복 4분.
그들의 계산된 루틴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영이보다 먼저 도착해 침대에 눕자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숨을 고르려 애썼다. 잠깐의 정적 뒤에 현관문이 열렸다. 지영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배신감이 목을 조여왔다. 입안은 바짝 말랐고 속은 울렁거렸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 장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영이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했다. 보험 사기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경찰 인맥을 통해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조회 결과가 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김태준, 32살. 지영이와 같은 광고회사 마케팅팀 팀장이었다. 예전에 지영이가 말하던 그 좋은 선배. 팀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실력이 늘고 있어.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다. 김태준은 미혼이었고 회사에서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팀장으로 통했다.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소문도 돌았다. 키 183cm, 헬스로 다져진 몸, 세련된 옷차림, 말투는 여유로웠다. 연봉 7,500만 원, 강남의 오피스텔 거주. 지영이가 늘 부러워하던 완벽한 남자의 조건을 그대로 갖춘 사람이었다. 그제야 지난 몇 달 동안 지영이의 행동이 하나씩 이해됐다. 프로젝트 회의가 많아서 야근이 잦아. 팀 회식이 있어서 늦어. 승진 심사라서 집중해야 돼. 그 모든 말이 그 남자와의 시간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조사관으로서 냉정함을 되찾았다. 지영이의 신용카드 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해 4개월간의 결제 기록을 분석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쓰던 패턴 분석 기법을 적용하자 이상한 흐름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강남, 압구정 평소 그녀가 가지 않던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결제 내역, 점심이나 퇴근 이후 시간대, 대부분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을 시간이었다. 특히 한 날짜가 눈에 걸렸다. 대학 동기 모임이 있다던 날. 그날의 카드 내역엔 부티크 호텔 근처 편의점 결제 기록이 있었다. 나는 그날 부산 출장 중이었다. 너무 정확해서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다. 더 깊이 분석하자 또 하나의 패턴이 보였다. 김태준과 만난 날엔 결제 금액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인당 5만 원이 넘는 고급 식당들.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다. 누군가가 계산을 대신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김태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단서가 눈에 들어왔다. 명품 속옷 브랜드 결제 내역 30만 원. 결혼 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소비를 한 적 없던 그녀가 갑자기 그걸 샀다. 이유는 분명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2주 후 금요일 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영이가 샤워를 하며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것이다. 평소엔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던 사람이었다. 물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고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비밀번호는 우리가 결혼기념일로 정한 숫자였다. 몇 년째 바꾸지 않았던 그 번호. 화면이 열리자마자 메시지 앱을 눌렀다. 대화 목록 맨 위, 김태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점점 조여왔다. 첫 문장은 내 심장을 후려쳤다. 오늘 사시선분으로는 너무 부족해. 주말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지영이의 답장은 더 잔인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오래 있으면 우리 오빠가 의심할 수도 있어. 내 남편 진짜 바보야. 매일 새벽에 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숨이 막혔다. 내 이름은 바보로 불리고 있었다. 워낙 일밖에 몰라서 나한테 관심도 없어. 요즘은 대화도 없어. 그 문장 하나하나가 뼈를 파고들었다. 대화를 아래로 내릴수록 피가 식어갔다. 남편 월급은 얼마나 돼? 세후 500만 원 정도. 안정적이긴 하지. 그럼 이혼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많이 받을 거야.
집도 오빠 명의고 적금도 꽤 있거든. 좋네. 그럼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해놨어.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계획된 배신이었다. 그리고 다음 대화. 그 어떤 증거보다 잔인했다. 너희 오빠 출장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완벽하네. 그럼 그때 제주도 갈까? 좋아. 몰래 휴가 내면 드디어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응. 생각만 해도 설렌다. 그들은 내가 없는 동안 여행을 꿈꾸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손이 떨렸지만 정밀하게 대화 화면을 찍었다. 5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특히 나를 조롱하는 대화, 그리고 이혼 후 재산을 나누는 계산표 같은 문장들. 사진 폴더를 열었을 때 손끝이 굳었다. 지영이와 김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카페, 공원, 그리고 호텔 방. 화면 속의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결혼한 여자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속이 뒤집히고 목이 타올랐다. 동영상 파일도 몇 개 있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이 뻔했다. 하지만 재생하지 않았다. 욕실 물소리가 그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파일 이름, 날짜, 용량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가장 최근의 대화는 더 구체적이었다. 이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먼저 말하면 불리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게 만들 거야.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여서 화나게 하면 돼. 그래야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영이는 단순히 남편을 배신한 게 아니었다.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감정도 죄책감도 없이 모든 걸 숫자와 확률로 계산하고 있었다. 모든 걸 저장하는 데 정확히 5분이 걸렸다. 물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뒀다. 그리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척했다. 잠시 뒤 지영이가 욕실 문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핸드폰 어디 뒀더라? 지영이가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을 찾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전혀 몰랐다. 그 안에 우리 결혼을 산산이 부숴버릴 폭탄 같은 진실이 들어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내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화면을 다시 열었다. 화질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문자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똑똑히 읽혔다. 대화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싹트고 깊어졌는지가 한눈에 드러났다. 숨이 막히는 현실이었다. 나는 마치 보험 사기 수사 때처럼 타임라인 분석을 시작했다. 메시지의 흐름을 시간대로 배열하니 모든 게 보였다. 처음은 정확히 4개월 전, 지영이가 새로운 마케팅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김태준과 한 팀으로 배정된 시점이었다.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였다. 팀장님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어요. 감사해요. 지영씨 원래 잘했잖아요. 다음엔 제가 저녁 한번 살게요. 그 평범한 문장들 속에 이미 불씨가 있었다. 며칠 뒤 말투가 달라졌다. 오늘 회식 너무 재미있었어요. 지영씨랑 단둘이 술 한잔하고 싶네요. 안 되죠. 팀장님이잖아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일주일 뒤에는 점심 같이 먹어요. 그 다음 주엔 퇴근 후 커피 한잔 어때요? 그리고 한 달 뒤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업무 식사, 커피, 영화. 사적인 감정으로 옮겨가는 정석 같은 진행 과정이었다. 첫 번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3개월 전이었다. 메시지는 차갑게 남아 있었다. 오늘 일은 정말 꿈만 같아. 나도 처음이라 떨렸어. 지영아, 후회 안 해? 아니야. 이런 기분 처음이야. 살아있는 느낌이야. 내 남편은 이런 거 몰라. 응. 넌 진짜 여자야. 그게 좋아. 나는 화면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 속이 비틀리는 기분이었다. 그 짧은 문장들 사이로 내가 모르는 아내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6주 전 새벽 만남이 시작됐다. 김태준이 먼저 제안했다. 낮엔 위험해. 회사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어. 그럼 언제? 새벽은 어때? 아무도 없잖아. 미쳤어. 새벽에 어떻게 만나?
43분이면 돼. 세탁소 뒤면 완벽해. 소음도 있어서 들키지 않아. 43분? 응. 그 정도면 충분해. 의심도 안 받을 거야. 그때부터 매주 새벽 47분에 완벽한 계획이 반복됐다. 43분의 은밀한 만남, 왕복 4분. 그 정밀함은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듯했고 그만큼 섬뜩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나눈 대화였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착하긴 한데 정말 재미없어. 맨날 보험 케이스 들여다보고 집에서도 법령집만 봐. 부부 관계는 거의 없어. 한 달에 한 번이나 할까? 불쌍하네. 아직 젊은데 태준이는 완전 달라. 나를 진짜 여자처럼 대해줘. 그럴만하지. 이렇게 예쁜데. 모니터 속 문장들이 눈앞에서 불타오르는 듯했다. 지영이는 나를 남편이 아니라 루틴처럼 살아가는 기계로 묘사했다. 김태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태준의 태도는 대담해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돼? 난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오빠가 의심하면 복잡해져. 하지만 나도 결혼 정년기야. 곧 정리할게.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그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대화는 차갑게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어떻게? 내가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여서 화나게 만들면 돼. 증거만 안 잡히면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그 사람은 진짜 눈치 없어. 들키면 그때 생각하지 뭐.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건 감정의 일탈이 아니라 계획된 파괴였다. 지영이는 나를 철저히 계산해 둔 사람이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그녀의 대화엔 죄책감 대신 숫자와 전략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나는 8년 동안 보험 사기범들과 싸워온 사람이었다. 그들 모두 처음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단 하나의 실수로 무너졌다. 지영이의 실수도 단 하나였다. 매번 같은 새벽, 정확한 47분.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을 두고 간 단 한 번의 방심. 그 하나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분노는 잠시지만 복수는 평생 남는다. 보험 사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감정을 눌러 삼키고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지영이와 김태준이 나를 속였듯 이번엔 내가 그들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차례였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검색했다. 수많은 이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승우 변호사 15년 경력, 승소율 97%, 감정이 아닌 증거로 승부한다. 그 문장이 나를 멈추어 세웠다. 내 방식과 똑같았다. 곧장 상담을 예약했다. 화요일 점심 강남의 법무법인을 찾았다. 이승우 변호사는 40대 후반,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침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짧고 명확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원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다. 증거는 충분하신가요? 나는 준비해 둔 모든 자료를 꺼냈다. 야간 촬영 영상, 메시지 캡처, 카드 사용 내역 분석표, 그리고 김태준의 인적 정보까지. 파일마다 날짜, 시간, 위치를 꼼꼼히 정리해 한치의 오차도 없게 만들었다. 보험 사기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듯 모든 증거는 체계적이었다. 이승우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확하네요. 김태준의 연봉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면 8천만 원이 현실적입니다. 많게는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차갑게 정리됐다. 8천만 원 내 분노를 다 씻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복수의 서막으로는 충분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은 약 4개월, 상간자 소송은 8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증거면 상대가 버티지 못하고 조기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정식으로 소송 대리를 맡겼다. 수임료는 3천만 원.
예전 같으면 큰돈이라 느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들이 내게서 훔치려던 모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사무실을 나설 때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이 귓가에 남았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입니다. 절대 먼저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부터 추가 증거를 보강했다. 김태준의 신상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32살, 미혼, 광고회사 마케팅 팀장, 4년차, 연봉 7,500만 원. 강남 오피스텔 전세, 부모는 대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 겉으론 능력 있는 팀장이라 평가받았지만 여직원들과 엮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지영이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내가 노린 건 도덕적 비난이 아니었다. 약점이었다. 광고회사는 이미지가 생명이다. 사내 불륜이 드러나면 신뢰도는 곧바로 무너진다. 게다가 상대가 기혼자라면 그 타격은 해고로 직결된다. 나는 회사 내부의 익명 제보 루트를 통해 그의 이름이 업계에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시나리오를 세웠다. 한편 지영이의 재산 상태도 다시 정리했다. 다행히 대부분이 4명이었다. 아파트, 차량, 적금, 보험까지. 지영이 명의로 된 건 월급 통장과 수액 적금 하나뿐이었다. 결혼 초부터 모든 자산을 내 이름으로 관리한 것이 지금 와선 최고의 방패가 됐다. 금요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음 주 월요일 소송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는 직접 끝내고 싶었다. 지영이와의 마지막 대면.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소송 서류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내 입으로 통보하고 싶었다.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6년이라는 결혼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예의로. 토요일 오후 지영이는 대학 동기들과 쇼핑을 간다며 외출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의 동기 모임은 거짓이었고 목적지는 김태준이었다. 며칠 전 메시지에서 본 그 문장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오늘 백화점에서 보자. 커플링도 보고 저녁도 먹자. 커플링이라니. 내 카드로 산 돈으로 불륜남과 반지를 맞추러 간다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렸다. 지영이가 나간 뒤 나는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야간 촬영 영상은 고화질로 편집했고 메시지 캡처는 시간 순으로 배열했다. 카드 사용 내역, 김태준의 인적 정보까지 전부 문서로 만들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증거 목록 법원 제출용. 보험 사기 수사 보고서 포맷 그대로였다. 아이러니했다. 직업적으로 익숙한 형식이 이제 내 결혼을 끝내는 사망진단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밤 9시 40분 현관문이 열렸다. 지영이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고 손가락엔 반짝이는 세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커플링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들뜬 빛이 돌았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빠, 동기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어. 스트레스 다 풀렸어. 나는 미소를 가장하며 입술 끝을 올렸다. 그래, 수고했어. 근데 잠깐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내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지영이의 웃음이 서서히 굳어졌다. 무슨 얘기야? 왜 그래 오빠? 중요한 얘기야. 앉아서 하자. 지영이가 소파에 앉자 나는 조용히 검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우리 6년의 결혼을 끝낼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시간별로 정리된 사진, 대화 캡처, 카드 내역, 김태준의 신상 자료까지. 한 장 한 장이 칼날 같았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거부터 보고 얘기하자. 지영이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뭐야? 나는 조용히 답했다. 너라면 더 잘 알겠지. 김태준하고 세탁소 뒤에서 찍힌 사진이야. 43분 동안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지영이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눈물이 고였지만 내 마음은 미동도 없었다. 오빠, 오해야. 진짜 오해야. 변명하지 마. 영상도 있고 내 메시지도 다 봤어.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영이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태준이랑도 끝낼게.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그 한마디에 지영이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 이혼 소송 준비 끝났고 김태준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걸었어. 손해배상 8천만 원. 월요일 아침에 접수한다. 안 돼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지영이가 다리에 매달리며 울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왜 안 돼?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그건 진짜 순간의 실수였어. 나는 피식 웃었다. 순간의 실수? 4개월 동안 새벽마다 만나고 커플링까지 하고 그게 순간이야? 그리고 내가 바보라고 했지. 눈치 없다고.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숨조차 무거웠다. 그날 이후 지영이는 계속 울었다. 하지만 내 안엔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남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감정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냉정한 절차뿐이었다. 월요일 오전 9시 법원에 소송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다. 변호사로부터 등록 완료라는 문자를 받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게 현실이 되었다. 지영이에게는 이혼 소송 통지서가, 김태준에게는 상간자 소송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천만 원. 변호사는 단호했다.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입니다. 그날 오후 2시 나는 직접 김태준의 회사를 찾았다. 강남 중심의 유리 건물, 반짝이는 로비, 그리고 활기찬 젊은 직원들. 그 풍경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겉보기엔 세련됐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접수처에서 말했다. 김태준 팀장의 상사인 박민수 부장님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장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명함을 내밀며 차분히 말했다. 귀하의 직원 김태준 씨가 제 아내와 4개월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법적 소송 중입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확인하시죠. 나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야간 촬영 영상 캡처,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커플링 구매 기록.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부장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이건 너무 명확하네요. 네, 저는 단지 회사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박 부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김태준 팀장, 부장실로 올라오세요. 30분 후 문이 열리고 김태준이 들어왔다. 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팀장, 이분이 누군지 알죠? 네, 지영 씨 남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신을 고소하셨습니다. 기혼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태준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책상 위에 자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사진, 대화, 영수증. 변명할 틈조차 없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김 팀장,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어요.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김태준은 굳은 얼굴로 사직서를 썼다. 정직 처리 후 징계위원회 통보하겠습니다. 박 부장은 마지막까지 냉정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나는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왔다. 이미 몇몇 직원들이 눈치를 챘는지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 사람 맞대. 불륜으로 고소당했다더라. 유부녀랑 미쳤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김태준 팀장이 유부녀 직원과 불륜으로 고소당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지영이 역시 같은 회사에 있었기에 그녀가 맞닥뜨릴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모든 시선이 쏠렸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회사에서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틀 뒤 지영이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퇴사 사유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짧은 그 문장이 모든 걸 대신했다. 회사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김태준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및 해고 처분을 받았다. 사유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직장 내 성적 문제 야기. 결정문에는 차가운 활자가 찍혀 있었다. 그의 이름 아래엔 즉시 해고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그는 곧 다른 광고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광고업계는 좁았다. 이미 그의 스캔들은 업계 전반으로 퍼져 있었고 강남 유명 광고팀장이 기혼 직원과 불륜이라는 말은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유명 광고회사 팀장의 추악한 실체. 실명은 없었지만 회사 명직 끝나이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댓글은 불길처럼 번졌다. 광고쟁이들 역시 저렇지. 유부녀까지 건드린 파렴치한 놈. 이런 인간들이 업계 신뢰를 망친다. SNS에서도 난리가 났다. 김태준의 계정에는 지인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그 글을 캡처해 그대로 공유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검색창에 자동 완성으로 뜰 정도였다. 한 달 후 김태준이 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다. 8천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할까요?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불가.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잔혹했다. 하지만 내가 견뎌온 밤들을 떠올리면 그 고통은 오히려 너무도 가벼워 보였다. 나는 일시납부가 아니면 합의 불가라고 통보했다. 김태준은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미 직장을 잃었고 신용등급이 추락해 대출은 거절됐다. 결국 그는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대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그의 부모는 아들의 불륜 사실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집에 들어오느냐. 호통이 이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회사를 담보로 잡고 8천만 원을 마련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아들의 불륜 한 건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3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결과는 명확했다. 나는 완전 승소했다. 법원은 지영이의 명백한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아파트, 자동차, 적금, 보험, 모든 자산이 내 명의로 남았다. 지영이는 월급 통장 하나와 소액 적금만 들고 집을 나갔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법원은 내가 청구한 금액 8천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백하고 고의적인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김태준은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배상금을 냈다. 그 돈과 함께 그의 가문이 평생 쌓아온 신뢰도 무너져 내렸다. 지영이는 빈손으로 친정으로 돌아갔다. 33, 끊긴 경력과 이혼녀라는 꼬리표. 부모 집에 얹혀 살며 구직 사이트에 새로 가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6년 동안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김태준 역시 끝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팀장 생활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광고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금지어처럼 취급됐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유부녀 불륜 팀장이라는 글이 떠돌았고 그 이름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따라붙었다. 결국 그는 대구로 내려가 부모 회사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아이러니한 건 두 사람의 관계도 거기서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김태준은 지영이 때문에 직장과 돈, 평판을 모두 잃었고 지영이는 그런 김태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울부짖었다. 결국 서로를 사랑한다고 외치던 두 사람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서로를 버렸다. 그들의 사랑이란 결국 위선과 욕망의 합작품에 불과했다. 회사에서는 내 이야기가 조용히 퍼졌다. 역시 조사관답다. 증거 수집이 완벽했대. 그런 여자 그렇게 당해야 해. 기혼자 동료들은 나를 보며 깔끔한 복수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웃지 않았다. 복수란 누가 옳고 그른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 한강이 보이는 투룸이었다. 짐을 정리하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다. 지영이의 새벽 외출을 의심하던 날부터 법정에서 승소하기까지 한 장면이 슬라이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였다.
그게 내 직업이었고 내 무기였다. 보험 사기범을 잡던 기술로 내 인생의 사기범을 잡은 셈이다. 만약 그때 분노에 휘둘렸다면 오늘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복수란 이런 거다. 상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부숴놓는 것. 지영이와 김태주는 나를 순진한 남편이라 여겼겠지만 나는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피해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철저히 계산된 인간이었다. 새 아파트 거실에서 맥주 한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의 불빛이 한강 물결 위로 흩어졌다. 이제야 숨이 트였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